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올해 52살이고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을 서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1억을 보탰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어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 25평이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이사 가는 날 딸 지연이와 둘이서 웃으며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과거가 도둑의 얼굴을 하고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일입니다. 남편 최기철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딸 지연이는 12살이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했는데요. 빚이 있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딸을 키우기 위해 급식실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8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관절이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딸 학원비를 내야 했고요.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어요. 딸 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8살이 됐어요. 저는 드디어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지연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어요. 이사는 지난 4월 15일로 잡았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딸이 인터넷으로 찾아줬어요. 한솔 이삿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후기가 괜찮아 보였어요. 이사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 열쇠를 미리 받아서요. 주말마다 청소하러 갔어요.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요. 제 집 현관문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수첩 같은 걸 들고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거기 뭐 하세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남자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요. 그냥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같은 층 다른 집 보러 온 사람인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 보니요. 현관 도어락에 작은 스크래치 자국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자국이었어요. 마치 누가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공사하면서 생긴 자국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사 사흘 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805호 박선희 씨 맞으시죠? 혹시 새벽에 집에 다녀가신 적 있으세요? 경비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낮에만 갔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요. 어젯밤 새벽 3시쯤 805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찍혔어요. 혹시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중년 남자 같은데요. 모자 쓰고 마스크 써서 얼굴은 안 보여요. 한 5분 정도 문 앞에 서 있다가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화면 속에는 정말로 모자를 쓴 남자가 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요. 도어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죠?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이사 안 오신 집이니까요. 혹시 빈집으로 알고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사 오시면 바로 경비실에 연락 주시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새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돌아다닌대. 경비원이 조심하래. 엄마, 혹시 도둑 아니야? 빈집 노리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사 가는 날 조심해야겠어. 이사 당일 4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한솔 이삿짐 직원들이 아침 9시에 도착했어요. 남자 직원 3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자도 안 쓰고 얼굴도 다 보이는데요. 혼자만 가리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감기 걸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삿짐 싸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짐을 차에 싣는데요. 그 모자 쓴 직원이 유난히 제 집 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특히 안방 장롱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 권리증,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사본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사 가면서 분실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직접 들고 가려고 따로 챙겨뒀습니다. 그 직원이 자꾸 그 가방을 쳐다보길래요. 저는 슬쩍 가방을 제 옆으로 당겨놨어요. 이건 제가 직접 가지고 갈게요. 네, 그러세요. 그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는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는 동안요. 저는 그 모자 쓴 직원의 행동을 계속 눈여겨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움직임이 민첩했어요. 쉰 목소리로 말하면서도요. 짐을 나르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자꾸 제 집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특히 제가 서류 가방을 어디에 두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안방 책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사가 끝나고요. 직원들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모자 쓴 직원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편하게 살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밤 11시쯤 깼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는데요.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도어락을 만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도어락 화면을 보니요.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 2분 정도 도어락을 만지더니요. 이내 사라졌어요. 저는 즉시 딸을 깨웠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방금 누가 문 열려고 했어. 뭐? 진짜? 지연이도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냐? 일단 내일 경비실에 먼저 가보자. CCTV 확인하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805 앞 CCTV 좀 보여주세요. 누가 문 열려고 했어요. 경비원은 즉시 확인해 줬어요. 화면 속에는 정말로 모자 쓴 남자가 제 집 앞에서 도어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이거 완전히 도둑이네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체형과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어제 이삿짐 직원 중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경비원이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어제 이삿짐 나르던 사람 중에 모자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삿짐 센터 쪽이 수상한데요? 연락해 보세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한솔 이삿짐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솔이 삿짐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저희 집 이사 왔는데요. 직원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명단은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일하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밤에 제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경찰 신고하기 전에 확인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오해일 겁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 신원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CCTV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직원은 아닐 겁니다. 확인해보니 어제 근무자들
모두 퇴근 후 연락 가능했어요. 여자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CCTV 경찰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희는 결백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경찰 신고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일단 CCTV 더 확인해봐. 그 사람이 진짜 이삿짐 직원이 맞는지 확실히 해야 돼. 저는 다시 경비실로 갔어요.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CCTV 전부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왔다 갔다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경비원은 친절하게 지난 일주일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사 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 모자 쓴 남자가 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빈집인 거 확인하고요. 이사 오는 날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이 사람 목적이 뭘까요? 아마 귀중품이나 현금 노린 거 아닐까요? 이사 오는 집은 돈이나 중요한 서류 많잖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류 가방. 그 사람이 자꾸 쳐다보던 서류 가방. 안에는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만약 그걸 훔쳐갔다면요. 제 집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서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올 것 같았어요. 저는 경비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제 집 앞 CCTV 좀 더 자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또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절대 집에 두지 마세요. 은행 금고에 맡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금고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로비에서 나오는데요.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모자를 쓴 남자가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사람도 따라 탔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따라 나왔어요. 저는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따라오다가요. 제가 경비실로 들어가자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방금 그 사람 봤어요. 저 따라왔어요. 어디 갔어요?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CCTV 확인해 주세요. 경비원은 즉시 로비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에 탔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세요. 경비원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12여 3456. 저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적었습니다. 혹시 2차 아파트 출입 기록 있을까요? 경비원이 차량 출입 대장을 확인했어요. 있네요. 지난달부터 8번이나 들어왔어요. 근데 동호수 기록이 없네요. 그냥 방문 차량으로만 찍혀 있어요. 8번이나요? 네. 그리고 매번 밤 10시 이후에 들어왔다 나갔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아파트를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 이거 완전 스토커잖아. 당장 경찰 신고해. 근데 아직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 그냥 서성인 것뿐이고. 그래도 신고해야 돼. 나중에 큰일 나.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밤 12시쯤 저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드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어락 화면을 보니요. 또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요. 도어락을 여는 도구 같았어요. 저는 즉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 집 문 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인천 부평구 203동 805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그 남자는 약 3분 동안 도어락을 만지다가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급히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CCTV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 미수예요. 신고 접수하고요. CCTV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그 사람 차량 번호도 있어요. 저는 핸드폰에 적어둔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회했어요. 이 차는 한솔이삿짐 명이네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솔이삿짐. 제가 이사할 때 이용한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솔이삿짐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서로 출두 요청을 받았어요. 한솔이삿짐 대표도 함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요.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제 앞에 앉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솔이삿짐 대표 한미숙입니다. 저희 회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끼어들었어요. 차량 번호 12여 3456 이 차 한솔이삿짐 명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한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 차량이라 여러 직원이 돌아가몄습니다. 특정하기 어렵네요. CCTV에 찍힌 사람 이사 당일 직원 중 한 명 아닌가요? 저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쓴 남자요. 분명히 어제 이사 올 때 일하던 사람이에요. 한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해요? 체형이랑 걸음걸이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요. 제 서류 가방 계속 쳐다봤어요. 그건 당신 착각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이사 끝나고 바로 다 퇴근했어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사 당일 근무한 직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명단은 일용직이 많아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일용직이어도 신분 확인은 하잖아요. 명단 제출 안 하시면 업무방해로 조사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미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미숙의 태도가 너무 방어적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한솔이삿짐 대표 만났는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범인이잖아, 아마. 근데 명단 제출한대. 경찰이 조사하면 금방 밝혀지겠지. 엄마, 그 사람들 명단 조작할 수도 있어. 조심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희 씨 한솔이삿짐에서 명단 제출했는데요. 이사 당일 근무자 3명 모두 신원 확인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3명 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특정이 어렵고요. 그럼 차량은요? 그 차 운전한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차량 운행 기록 확인했는데요. 회사 명이라 누가 운전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여러 명이 공용으로 쓴다고 하네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 집 문 열려고 한 사람을 그냥 놔둬요? 계속 조사는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요.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했어요. 한솔이삿짐 쪽은 계속 발뺌했고요.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또 올까 봐요. 현관문 쪽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딸 지연이도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 우리 CCTV 따로 설치하자. 집 안에도. 그래, 그게 낫겠다. 저는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현관과 거실, 안방, 복도까지 3군데에 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요. 결정적인 장면이 잡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딸과 함께 마트에 갔어요. 집을 비운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CCTV를 확인하는데요. 충격적인 영상이 찍혀 있었어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 집에 들어왔어. 딸이 달려왔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침입이잖아. 경찰 바로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그 남자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장 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류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가방은 이미 은행 금고에 맡긴 상태였어요. 남자는 찾지 못하자 화가 난 듯 주변을 마구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요. 옷장을 뒤지고요. 침대 밑까지 뒤졌어요. 약 10분간 집 안을 뒤진 뒤요. 남자는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이제 증거 확실하잖아. 당장 경찰한테 가자.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집에 침입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잖아요. 경찰도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네요. 얼굴 확인 가능한가요? 모자 쓰고 마스크 써서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체형이랑 걸음걸이는 확실해요. 이 영상 가지고 다시 한소리 사찜 쪽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미숙을 다시 소환했어요. 이틀 뒤 저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한미숙이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사람 당신 회사 직원 아닌가요? 한미숙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차량 운행 기록 다시 확인해 보죠. 이날 이 시간에 누가 회사 차를 썼는지. 한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확인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발뺌하셨는데요. 이제는 안 통합니다. 주거 침입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차량 블랙박스까지 전부 확인할 겁니다. 한미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직원이 제 몰래 한 일이에요. 그럼 그 직원 지금 당장 데려오세요. 그게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안 되면 숲에 넣겠습니다. 신상 정보 주세요. 한미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희 씨 용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혹시 최기철이라는 이름 아세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기철. 제 남편이었습니다. 16년 전 사라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 그 사람 알아요. 아세요? 어떤 관계세요? 제 남편이에요. 16년 전에 가출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건 가정사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16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왜 제 집에 침입한 거예요? 일단 출두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요.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기철. 그 이름을 16년 만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딸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무슨 일이야? 지연아. 그 사람이 내 아빠야. 뭐?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온 거야? 그런가 봐. 경찰이 신원 확인했대. 지연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거 아냐? 16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요. 이제 와서 도둑질이야. 완전 쓰레기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기철은 왜 돌아온 걸까? 왜 제 집을 노린 걸까? 16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을까?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최기철 씨 연락처 확보했습니다. 한미숙 대표 핸드폰에서 찾았어요.
한미숙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최기철 씨 출두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기철이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저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16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최기철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아는 그 사람이었어요. 최기철은 저를 보더니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최기철 씨 지난 4월 15일요. 박선희 씨 집에 이삿짐 직원으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최기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4월 20일요. 박선희 씨 집에 무단 침입한 거 맞습니까? 네, 목적이 뭡니까? 최기철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훔치려고 한 거죠. 최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어요. 왜 그랬어요? 16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최기철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그래서 제 집을 털려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할 소리예요? 경찰이 저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기철은 16년 전 가출한 뒤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3년 전 한미숙을 만났어요. 한미숙은 한솔 이삿짐 대표였고요. 최기철을 일용직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어요. 한미숙은 이삿짐 센터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객집을 털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사 오는 집은 현금이나 중요 서류가 많아서 노리기 쉬웠어요. 최기철은 한미숙의 지시에 따라요. 이삿짐 직원으로 위장해 고객집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빈틈을 노려 기중품을 훔쳤어요. 그런데 우연히요. 제 집 이사를 맡게 된 겁니다. 최기철은 처음에는 제 집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사 당일요. 제 얼굴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요. 목소리를 바꿨어요. 하지만 한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왕 들킨 거 제대로 해. 서류 가방만 가져오면 집도 팔 수 있어. 한미숙은 최기철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최기철은 결국 한미숙의 지시에 따라요. 제 집에 여러 번 침입을 시도했어요. 경찰은 모든 사실을 확인한 뒤요. 최기철과 한미숙을 구속했습니다. 주거침입 절도 미수 공모 혐의였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은요. 도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요.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지연아, 내 아빠.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대. 지연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혼해. 응? 이혼하라고. 그 사람이랑 법적으로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또 문제 생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어요. 최기철이 구속된 상태라요. 직접 만나서 합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볼게. 그래, 엄마. 제대로 끝내야 돼. 응.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할 거야.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끝장을 낼 시간이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재판 이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16년 동안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고요.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요. 늦으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2달 뒤 최기철과 한미숙의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딸 지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최기철과 한미숙이 법정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기철과 한미숙은 공모하여요.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 고객의 집에 침입했고요. 귀중품을 절취하려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최기철은요. 16년 전 가출한 전처의 집을 노렸고요. 서류 가방을 훔쳐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기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한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피해자 박선희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15년 동안 서서 일했습니다. 관절이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도요. 딸을 키우기 위해 버텼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1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요. 도둑이 되어 돌아왔어요. 제 집을, 제 인생을 빼앗으려 했어요. 부디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기철 주거침입죄,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미숙 주거침입 교사죄, 절도 미수 공모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최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장이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삿짐 센터라는 직업적 신뢰를 악용하여요. 고객의 집에 침입하고 귀중품을 노렸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특히 피고인 최기철은 16년간 가족을 버려두고 연락을 끊었다가요. 재산을 노리고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 다시는 저 사람들 안 봐도 돼. 응, 끝났어.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내가 살게. 그냥 집에 가서 먹자.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요. 이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최기철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최기철, 원고 박선희와 이혼 의사 있습니까? 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은 단 한 번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이혼을 선고했어요. 원고 박선희와 피고 최기철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16년 만에요. 저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요. 최기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이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저는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진짜 끝. 응, 끝났네. 엄마, 이제 편하게 살자. 우리 둘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요.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요.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도요. 현관문 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딸 지연이도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 진짜? 축하한다. 대리 달면 월급도 오르고요.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16년 동안요. 저는 딸을 위해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저를 위해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비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805호 박선희 씨, 잠깐 경비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은 USB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드릴까 해서요. 이게 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CCTV 영상이요. 제가 따로 백업해 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재판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일 겪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다른 입주민들도 조심하라고 해야겠더라고요. 경비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 정말 잘 버티셨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남자친구 데려올게. 남자친구? 응, 회사 선배인데요.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사귀었어? 한 6개월 됐어.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말 안 했어. 그랬구나. 좋은 사람이면 됐어. 엄마, 나도 이제 결혼 생각하고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엄마 고마워. 한 달 뒤 저는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32살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년 봄에 결혼할 것 같아. 그래? 응, 준호 오빠랑 얘기했어. 엄마 괜찮아.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올게. 그래, 자주 와.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뭐 생각해?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어. 나 어렸을 때? 응. 내가 12살 때요. 내 아빠가 떠났잖아. 그때 내가 울면서 물었어. 아빠 왜 안 와고? 그랬구나. 나는 그때 내게 약속했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고. 엄마. 그래서 15년 동안 버텼어.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음 해 봄이 왔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4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날과 같은 날짜였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부러 이 날짜로 잡았어. 왜? 엄마한테는 힘든 날이었지만요. 나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 우리 둘만의 집에서 사는 첫날이었잖아. 그랬지. 그래서 내 결혼식도 그날로 하고 싶었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식이 끝나고요. 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평생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저녁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16년 동안 딸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급식실로 출근했어요.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 딸 결혼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이제 혼자 사네요? 네, 이제 혼자예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편해요. 퇴근 후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 재료를 샀어요. 김치, 두부, 계란.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요.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요. 딸을 키우며 힘들었던 날들요. 집을 마련했던 날요. 채기철이 돌아온 날요. 재판이 있던 날요. 그리고 딸의 결혼식.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15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제 이름으로 된 집.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집. 16년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얻은 자유. 그리고 딸의 행복.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요.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요. 제 방식대로.